캐도남마 2부 첫 번째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해독입니다. 국방부가 해독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세 대의 추락 무인기를 해독했는데 북한 무인기로 확정된 게 아니라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입니다. 북한이 무인기의 최종 목적지이었는지를 알려면은 이 GPS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GPS, 인공위성 위치 정보, 이 좌표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한미 과학조사팀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할 계획입니다. 뭔가 좀 찝찝합니다. 시원한 결과가 좀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공천입니다. 무공천 철회로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는 강력한 개혁 공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은 믿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혼선은 어제 내린 눈일 뿐이다. 눈은 이제 깨끗이 녹아내렸고 꽃이 필 일만 남았다. 선거의 승패는 개혁 공천의 성공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개혁 공천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 정치는 끝났다. 책임져라. 이렇게 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비판까지 할 이야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새 정치를 하든 말든 남의 당, 남의 집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든지요. 남 자꾸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방입니다. 최근 7곡 계모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이요. 4남매가 살고 있는 빌라였는데 어제 뉴스에 다 나왔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거실에는요. 인분입니다. 인분이 뭔지 아시죠? 오줌똥 이런 겁니다. 인분이 사람의 어린이들의 애기들, 막 인분이 묻은 이불이 나뒹굴고 있었고, 바퀴벌레 있죠. 이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막 나왔는데 죽은 바퀴벌레입니다. 산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새벽 3시에서 4시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7년 동안 청소 한 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요.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런 거 보면서요. 아동 학대 문제라든가 아동 방치 이런 문제 보면서 제대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쾌도남마 박종길입니다.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줬던 7곡 계모 사건. 8살 어린아이가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고 폭행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사망했죠. 근데 이 계모 임모 씨에게 오늘 선고가 떨어졌는데 구형을 20년을 했는데 오늘 판사님이 내린 선고가 징역 10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딸이 죽게 방치한 친부, 진짜 아버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입니다. 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두고, 이 판결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계모 못지않게 친딸들을 괴롭힌 이 비정한 아버지의 온갖 학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친부라는 사람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병원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서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모의 죄가 가장 크고 끔찍하지만은 가정폭력과 학대의 구조 그리고 원인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아동학대를 마치 전체 계모들의 특징인 양
우리가 몰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모가, 이건 진짜 엄마가 3살짜리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요,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아동학대가 친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고,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 문제 말고도요,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는 불편하고도 복잡한 이 진실 역시 정치권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7곡 계모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신고했습니까? 경찰이, 아동보호기관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고 아프게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나쁜 계모. 네, 특별한 분들이겠죠. 이 2명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납득이 다 안 가시죠? 울산 계모는 소풍 간다는, 의붓딸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소풍 가고 싶다는 이 의붓딸을 때려서 갈빗대 16개. 어린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요,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이 부러지지 않는 갈빗대 16개를 모두 부러뜨린 대단한 파워풀한 이 계모,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여놓고 그 언니 12살입니까? 이 언니에게 네가 죽였다고 해라 시켰던 이 7곡 계모, 징역 10년입니다. 검사가 20년 구형했는데 판사는 반으로 깎았습니다. 왜 이런 형량이 나왔을까요? 박상원 공감가미디어 연구소장,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얘기도 할 테니까 같이 하시죠. 네, 이분도 그렇죠. 정치 네. 얘기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결과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우리 변한봉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장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하겠지만 일단 법조인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두 사건에서 그 적용된 죄가 상해치사죄예요.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3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안이 특별히 위중하거나 뭐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아주 정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13년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그 기준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뭐 너무 몰라서 그걸 20년 구형했겠습니까? 그럼 아니면 그거 장난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대로 항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검사님께서 구형을 하시면 거기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보통 구형이 되고 있잖아요. 검사 구형하고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검사님께서는 한 20년 정도를 구형하시면서 대략 10에서 한 15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상해치사자가 맞다고 하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이 정도는 그렇게 과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50% 깎일 것이다. 뭐 물건값 깎는 것도 아닌데 50% 깎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형하는 이 제도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도도 물론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그 양형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예전에 그 도가니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이 상당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한번 정하게 되면 잘 안 바꾸거든요. 한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해서 올리게 되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최근 3년 동안 4차례 걸쳐서 양형 기준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 한 번 하면 요즘 기본으로 실형에는 5년 정도 나오는 정도 예상이 되도록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이거 성범죄보다도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못하는 8살짜리
예. 아동 학대를 네.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 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여지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상해치사죄에 대한 기준만 있었을 뿐이고 변경된 기준이 없으니까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은 기존의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성범죄 하나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을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살인, 강도, 절도 그런 모든 범죄에 있어서 양형이 너무 낮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전반적으로 양형을 좀 높이든가 해서 이런 경우에도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양형을 올리고 법도 개정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일단 여론이 안 좋으면 여론이 안 좋은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을 올려버리고 문제가 안 됐던 범죄들은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렇게 양형이 큰 편차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성문법주의라서 그렇죠. 그죠? 이게 좀 불문법주의로 되면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맞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죠? 그 한계가 있어요. 예. 판사도 이번에 재판장도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깎아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해치사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판사님에게서 우리가 뭐 비난을 도덕적인 비난이나 법리적인 비난을 가한다라면 이것이 왜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치사죄로 의뢰를 했느냐 그 점에 대한 한 가지 비난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왜 20년, 30년을 주지 않고 겨우 10년, 15년밖에 주지 않았느냐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비난을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칠곡 계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선고됐는데 마지막까지 피고인이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했었대요. 그리고 언니한테 이거는 네가 한 거라고 처음에는 뭐 진술 조작까지 시작을 했었잖아요. 울산 계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뒤늦긴 했지만 뭐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15년이 나왔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칠곡 계모는 반성을 안 했는데도 10년이고 울산 계모는 반성을 했는데도 15년이고 이게 또 편차가 발생해 보니까 반성을 안 했습니까? 칠곡계모는? 칠곡계모는 막판까지 반성을 안 하고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훈육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제 분노를 가중시켰었죠. 지금 끝까지 그런 상태입니까? 있죠. 우리 박사원 선생님, 저희 자녀들 있죠? 예. 네. 아니 저는 딴 거보다는 이게 상해치사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확 밀었는데 아기가 죽었다. 뭐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이 아이가 생지옥에서 산 거 아닙니까? 이 계모라는 분이 이런 약간 사이코라면 그 8살짜리 아이가 8년이라는 전 삶을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우발적으로 한번 그 언니도 지옥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어린 생명이 그거 정말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근데 난 이걸로 인하여 그 아버지들이요, 예? 재혼하신 아버지들이 이제 회사 못 갈 것 같아. 회사 가더라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신경성 또 뭐 류마티스 신경성 뭐 이런데 또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혼율 좀 계모라는 표현은 뭐 계모는 사실은 팩트인데 칠곡 네.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도 높고 재혼율도 높고 그다음에 아동폭력 무슨 통계를 보니까 뭐 계모인 경우 친모인 경우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혼해서 양부 양모가 아니 계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당연하죠. 네. 아주 특별한 네, 경우죠. 특별한 경우겠죠. 네. 그러니까 친부모로부터 근데 학대받는 이 언론에서 겁니다. 자꾸 이제 계모 하니까 어떻게 재혼하신 그 남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계모를 둔, 예?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손에 또 일이 잘 안 잡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언론에서 계모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몰아서 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계모 분들을 다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양현기준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해치사는 뭐 잘해야 13년 정도다. 근데 지금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죠. 이건 살인죄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양형기준,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끔 또 우리의 나라의 미래는 이 아동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있는데 어린이들이 좀 좋은 환경, 좀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네. 이 양형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까? 항소했을 때요? 공소장 변경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다만 이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이게 살인죄가 될지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혀 생판 모르는 어른이 아이를 그렇게 때렸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실치사는 예. 되겠죠. 그러니까 상해치사 자체가 과실치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살인죄가 되는 건 맞겠는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좀 약간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왔던 거예요. 이 정도 때려도 애가 겁만 먹었지 죽지는 않더라. 좀 다치고 말더라. 하니까 지난번 때렸던 만큼만 때렸던 거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게 판단이 수긍이 갈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그게 성인끼리 폭력이 아니고 아이라면 이 아이에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 특히 딸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지옥이죠. 그것도 딸입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5, 6, 7살 이 꼬마가 엄마 계모로부터 계속 폭행당하고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여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특히 울산 계모 같은 경우 소풍 간다고 때려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이분이 이제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받았어요. 네. 근데 칠곡 계모 같은 경우는 반성을 안 했는데도 10년이다. 그렇죠. 야,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똑같은 예. 상해치사죄고요. 네. 예, 살인죄가 아니고. 이거 앞으로 나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우리 이웃들이 철저히 감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죠. 뭐 독일처럼 신고하고 네. 예. 경찰 출동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법리적인 건 모르겠고 이분도 아마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계모.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뭐 좀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은 쉬쉬하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이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몸살 때 병원 가듯이 정신과 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종균 의원한테 제가 정신병원에 좀 다닌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정신병원은 좀 이상한데. 내과 다닙니다. 정신과 상담 받는다 그러면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 정신과 상담은 정신병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과 가서 정신과 상담을 아니, 받지 뭐 대학병원에 다 정신과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가서 받는 네. 것인데 정신과 다니는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듯이. 우울증은 무조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도 조금 한 가지 부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아까 이제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이웃들이 투철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 계모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가에서 뭐 이제 임기응변이긴 하지만 사전 신고제라는 거를 뭐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유치원집 원장 아니면 학교 뭐 담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떤 그 아동이 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부산에서 어떤 뭐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120만 원 부과된 게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상 신고하면은 경찰들이 출동을 하더라도 부모들이 왜 남의 아이를 훈육한데 뭐 무슨 말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고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죠. 아동 학대하면은.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자식 훈육한다는데 그런 뭐 정석 차이 때문에 경찰도 왔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신고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모고 뭐고 간에 신고 딱 큰일 받으면 무조건 딱 집으로 가가지고 예. 다 체포하지 않습니까? 부모까지도. 그죠? 네. 애를 방치하거나 뭐 이런 신고가 딱. 우리도 좀 예. 경찰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권력에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이번에. 예. 경찰이 딱 들어오면 모두가 경찰에 대해서 수긍하고 경찰 공권력을 인정하고. 그렇죠. 요즘에 뭐 경찰 보기를 뭐로 알면 안 예. 됩니다, 이거. 예,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경찰관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딱, 그죠? 공권력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이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뭐 또 몇 번째 철수했네 안 했네 뭐 언론에서 계속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뭐 다 뉴스가 워낙 많이 나가서. 그래도 우리 또 박성환 소장의 또 멘트는 또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제 안 대표의 마지막 멘트 마무리에 가보지 않은 게 브루스터에 가보지 않는 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뭐 대충 알지만 전문을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봤어요. 네, 야 이걸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가보지 않는 길.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노란 우리 숲 앵커께서 속에 읽어볼게요. 난 두 갈래길. 아쉽게도 한 사람 나그네. 두 길 갈 수 없어 길 하나. 멀리 덤불로 굽어드는 데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그죠? 그리곤 딴 길을 택했다. 저 길을 내가 가고 싶었는데. 똑같이 곱고 풀 우거지고 덜 달아 보여. 그 길이 더 마음을 끌었던 것일까? 하기야 두 길 다 지나간 이들이 많아서 엇비슷하게 다른 길이었건만. 여기서의 다른은 다른, 그죠? 네, 네. 다른. 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른, 네. 다른 길이었건만.
그런데 그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발길에 밟히지 않은 낙엽에 묶여 있어. 아, 나는 첫째 길을 후일로 기약해 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법이라 되돌아올 수 없음 알고. 아, 이게 가슴이 먹먹한 게. 야, 자, 먼 훗날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려나. 어느 숲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덜 다닌 길을 갔어. 이게 핵심입니다. 네. 덜 다닌 길. 남이 덜 다닌 길, 안 남이 간 길. 선택까지 네. 하는 길을 갔었느라고. 그래서 내 인생 온통 달라졌노. 근데 왜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제 진짜 6시간 동안 멘붕, 병원에 실려갈 정도 충격을 받고. 아, 이거 영어를 읽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하면서 프로스트에 가보지 않은 길을 낭송을 했어요. 네. 인생이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었냐. 김한길은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길이고 네. 친노들은 뻔히 아는 길인데 네. 불행하게도 안철수 대표만 가보지 않는 길이 아니었을까. 아, 남들 다 가본 길. 다 가본 길인데 아까 다른 길이라 그랬죠. 달타할 때. 그게 눈이 오거나 여름에 숲이 무성하면 네. 닳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안 가본 길이었을까. 혼자만 안 가본 길이었다. 네. 그래서 인생이 온통 달라졌습니다. 어제 하루만. 네. 그죠? 덜 그래서 이 바라보고. 시가 이 봄은 네. 시의 계절 아닙니까? 네. 꽃도 화사하고 네. 천지에 꽃향이 가득한데 좀 시심이 저같이 무뚝뚝한 사람 발동하는데 이 시는 정말 100마디 말보다 네. 안철수 대표의 처지를 네.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있는 거 이제 아니냐. 우리 박 소장께서는 그거 자체도 비웃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전혀 비웃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저 하늘의 맹세코 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많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소문에 프로야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박종진 투수가 정말 잘 듭니다. 네. 시속 160km에 비싼 돈에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예, 제 진짜 공 잘 네, 던지는데. 근데 안철수를 스카웃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신인이지만 3회는 막지 않겠나. 네. 그래서 시합에 투입을 했습니다. 1회에 난타당했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대표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안철수 투수가 1회 난타당하고 지금 나온 거죠. 강판은 안 당했어요. 사실상 강판이라고 봐요. 사실상 강판. 예,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들어와 보니 호랑이는 없더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호랑이가 누군가 하면 친노죠. 네. 친노가 누군가 하면 짧게 친노의 역사를 봅시다. DJ 정부 때, 좀 이따 박진호 의원 나오시겠지만, 네.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뚫고 후보가 됩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역전하면서 후보가 되고, 후보가 되다가 후보 교체론이 납니다. 지지도가 하도 떨어지니까. 노사모. 네.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정몽준 지금 후보, 의원하고 포장마차에서 원샷하고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회창을 무너뜨립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탄핵의 풍이 붑니다. 열린우리당 다시 총선에서 만듭니다. 압승합니다. 압승합니다. 그러다 열린우리당 해체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극적으로 돌아가십니다.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손학규 대표가 고생해서 만드는 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주인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 만듭니다. 친노가 걸어왔던 길, 그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친노는 뻔히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들하고 정치 경험 한 1, 2년밖에 안 되는 안철수 대표하고 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저는 이번 일로 또 다시 친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뭔가 힘을 얻었어요.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애시당초.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저 안철수 대표를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지지도도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죠. 이걸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압니까? 리더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YSDJ 전륜의 리더십 있는 분들 아닙니까? JP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지지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군요. 지지도라는 것은 민심은 조석으로 변한다는 말씀 아시죠? 조석이요. 아침, 저녁으로 민심은 바뀐다. 아침 출근하실 때하고 저녁에 하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벌써 지금도 좀 달라요. 예. 그죠? 아침 출근할 때. 그럼 이 지지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불안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이 지지도를 미천으로 세력을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공이다. 그러면 이 호랑이들은 짧게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공이 숙성이 된 호랑이들인데
정치판에 어제 아래로 들은 분이 이분들이 호랑이가 없더라.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한 호랑이가 숨어 있었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었죠. 친노만 있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을 대표로 하는 호남의 맹주들도 있습니다. 네. 호랑이 사자가 박지원 대표는 뭐에 비교됩니까? 호랑이죠. 호남. 지금 호랑이. 야당의 박지원 대표는 호랑이. 두 축은 호남과 친노 아닙니까? 야, 근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호랑이가 뭐 많이인데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고 한국산 네. 호랑이도 있고 막 박지원 이런데 대표 호랑이죠. 호랑이죠. 아,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6.15 14선 시베리산. 예. 대표되기 전에 갔을 때 네. 광주 당원 동지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악수까지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일단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어봤는데 이제 사자가 또 버티고 있는 거죠. 호남 사자가. 네. 야, 우리 안철수 대표가 향후 갈 길, 저는 지지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프로스트의 길, 처음부터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이거 사실상 남들 다 간 길인데. 그렇죠. 예. 근데 박지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캐도남마에 처음부터 소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공천해야 된다. 책임 정치해야 되고 결국은 정당 정치라는 게 뭐냐. 공천을 받아서 승리하는 게 그게 바로 박지원 대표 나오시겠지만 네, 권력을 그게 잡는 것이죠. 소신이시라면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 무공천 주장할 때도 계속 이분은 일관성 있게 그럼 이 창당을 반대했어야죠. 예. 이 정도의 웨이트 중량감. 상당 망달 이유는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당이 커지고 저쪽에서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박지원 의원도 제가 뭐 같은 당에 일해본 적 있지만 이 초절정 고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고수죠. 김한길 대표도 고수입니다. 이 논란이 있을 때 희한하게 김한길도 두 대표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결과를 뻔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안 대표 한번 놀아보세요. 귀신이에요. 그죠? 왜? 호랑이들 사전을 잘 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한병 변호사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 이렇게 무공천 또 철수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어땠습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 생명을 건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뭐 통합의 명분으로 삼기도 하셨었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기초 선거 공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대의 명분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경제 민주화라는 세 가지 아주 그냥 거창한 레토릭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쉽게도 그에 필적할 만한 뭐 레토릭을 만들어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께서 뭔가 대단하게 던지는 워딩이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워딩이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정치 지역을 이렇게 뭐 뒤흔들 만큼 대단한 이슈였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함몰되는 거지 정치 이슈고 여기다 집중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이슈인가라는 생각. 아, 이 뭐 무공천 이걸 가지고 새 정치의 표상인 양 그렇죠. 갖고 온 자체가 마음에 확 닿지는 않았다. 많은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함몰하시느냐 좀 답답하다는 생각. 만약에 안철수 대표였으면 뭐 갖고 새 정치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정치 쇄신이라든가 다른 식으로 하지 아주 미시적인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약간 좀 곤란한 아니,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는 힘들겠어요. 새정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나는 사교육 뭐 완전 개혁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정치를 말하기 전에 네. 정치가 뭔지를 알아야 새정치도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새정치 아직 답이 없잖아요. 아, 헌정치를 알아야 새 정치를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정치의 본질이 뭔가. 네. 그러려면 같은 당에 있는 박지원 의원부터 개인 수업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아, 박지원 대표한테 네. 가서 가죠. 개인 수업을 받을 레슨을 필요가 좀 있다. 받을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기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기자분들 그 전날까지도 안철수 대표만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한 60, 70%가 기초공천에 반대한다. 네.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사업 망하려면 친구들 다 글로 가면 안 된다도 혼자 갑니다. 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당내 절정의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레슨을 지금 정말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지도 거품 빼고 처음부터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게 한쪽 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정치 생명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나 김한길 대표나 연륜도 굉장히 높으시고 굉장히 가지 않은 길을 많이 걸으신 분들이니까 가서 굉장히 훈수를 많이 배울 그렇죠. 필요가 있다. 많이 토론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그렇죠. 어차피 이분들 안철수 대표도 우리 정치의 자산이고 네. 특히 야권으로서는 다 이제 60 넘으신 분들이 네, 야권으로서는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멘토로 딱 선언하고 그리고 안 대표를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 과정, 이 상처를 통해서 전투력 있고 내공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김한길 대표의 침묵은 무언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굴 속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의 초식을 너무 잘하는 거. 김한길 대표가 당을 만들고 부수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둠 속에 눈을 부라리고 있었던 호랑이 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깊으신 것이죠. 네. 안철수 대표만 이해가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만. 그러니까 자, 이번에 개혁 공천하겠다는데 개혁공천이라는 뜻은 이거 뭐냐면 화두를 던졌는데 오늘 이것도 위험해 보여요. 오늘 아침부터 진노가 발톱을 다시 넣었습니다. 네. 너무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유, 정말 안철수 대표가 큰 결심을 하셨다. 발톱을 감추었습니다. 개혁 공천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한 달이나 공천이 늦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공천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기초단체장 봐도 대부분 친노지 않습니까? 네. 호남은 또 이 사자들이 그럼 이길 비집고 좌파 세력을 넣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개혁 공천해서 개혁 공천이라면 기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의 호남이나 진노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몫을 달라고 50%를 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나 어떤 뭐 총선이고 뭐 지방선거고 지금도 모든 선거에 어느 당도 개혁공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 예, 예. 그런데도 개혁공천을 제대로 한 그런 때가 거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니죠. 총선은 개혁이라고 느낄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 6선, 5선 의원 막 날립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럽니다. 여야 할 것. 지방선거는 다르죠. 지방선거는 다르죠. 개혁이라는 느낌이 안 납니다. 네. 잘 이름도 모르는 그러면 부처입니다. 괜히 또 이 화두를 개혁공천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혁 공천은 절박함의 표현이죠. 지금 네. 약간 케어됐다가 정신차려 일어났는데 그래도 좌파 몫을 챙겨야 될 거 5대5 아닙니까? 50%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호남 가니까 사자, 수도권 오니까 호랑이. 네. 박지원 대표가 호랑이라 그랬죠? 뭐 호랑이든 사자든 한국산? 예, 그렇죠. 한국산. 백두산. 그렇죠. 백두산 호랑이. 예. 예. 지금 바로 옆에 계시니까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프고 번거로우니까 새정치다. 아, 뭐 또 새로운 또 깊은 철학 같은 철학이 담긴 그런 새정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린 분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랜 정치적 경륜을 지닌 중진 의원의 해안이 당내에 필요한 때입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이번 무공천 논란의 깔끔한 해법 내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 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딱 말씀하신 대로 딱 통과되니까 얘네들 왜 처음부터 내 말 안 들었나 이런 딱 훈수 한번 또 빵 날린 거 아닙니까? 한수 올라간 그건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역시 그 마음이 네. 굉장히 여린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네. 사실 저는 작년 7월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정당은 공천하기 위해서 있고 선거에 승리하는 데 정당의 목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시민단체도 언론단체도 학술단체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안철수라는 참 귀중한 대통령 후보감이 무공천의 목표를 가지고 네. 통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공천으로 결정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라고 해서 사실 솔직히 저는 물론 공천에 기표를 했습니다마는 좀 무공천 돼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안철수 대표가 그냥 또 나 합당 무효 그러고 나가버릴까 봐 그거 좀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러지는 못하죠. 네. 그러지는 못하죠. 그리고 참 새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새정치는 지금의 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할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이 결정해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복종하는 것은 오래된 구정치입니다. 네. 그러나 안철수 대표처럼 자기 소신은 무공천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무공천이 자기 소신인데도 당내 의원들의 당원들의 많은 요구를 접하고 당원과 국민을 50-50으로 한번 물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물은 결과 무공천으로 결정되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주장보다는 정치는 역시 국민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정치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올 거 아셨죠? 저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국민들은 공천 무공천 이거 관심이 없거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왜 무공천해야 되는지, 왜 뭐 정당 정치, 막 책임 정치 이런 어려운 단어 잘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당원들은 이미 우리 기초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발동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미 탈당하신 분들도 많죠. 아직 뭐 탈당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기초의원이나 예, 기초단체장 그렇습니다. 나가려고 예. 한 분 중에 마지막까지 지금도 지켜봤거든요. 등록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새누리당 분들이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란 옷 입고 위장된 새정치연합 당원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아,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탈당이나 이런 큰 혼란 같은 건 없었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무공천인 걸 확신하고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막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사람들도 막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천하면 한 사람으로 딱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슬퍼할 사람이 또 적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당이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을 공천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그렇게 경선을 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은 당을 원망해요. 네. 그렇지만은 경선을 하지 않고 모두 나와서 출마를 하면은 개인을 원망하게 되죠. 자기를 밀었다 안 밀었다. 다 망하는 꼴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렵죠. 네. 당선되기가. 네. 그래도 뭐 호남 쪽에서는 뭐 누가 나와도 새누리당 뽑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게 뭐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호남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래도 정당 공천제를 했기 때문에 후보들을 스크린하고 또 4년간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으로 있더라도 당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부작용들이 제거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걸 전부 무공천으로 한다고 하면은 졸부들의 전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4년 후에는 솔직히 국민들은 기초단체만은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 네.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을 노린 게 새누리당 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지방에서는 그럴 수 예,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물론 네. 저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첫째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쵸.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학교,
네. 초, 중, 고, 대. 네. 이걸 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얼추 한 3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건데 과연 2, 3만 되는 시골 군이 있거든요. 많죠. 여기까지 기초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구가 50만, 60만 또 한 개 시가 100만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도 기초의회에서 많은 견제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는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은 막 특히 이게 구가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막 노원구, 뭐 강동구, 성북구, 거기 뭐 같은 생활권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각 구별로 기초의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이거 뭉쳐서 있어도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남권도 마찬가지죠. 서쪽, 강남 이런 데는 인구가 원체 예.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거기서 같이 뽑아주는 게 훨씬 더 그런 파워풀할 경우도 수 있겠죠. 있죠. 네. 그렇지만은 특히 농어촌 경우 같으면은 과거에는 말 타고 걸어가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말 타고 가면은 군청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사통팔달 도로 나 있고 네. 집집마다 차 있고 하기 때문에 30분만 가면은 똑같은 시설이 있어요. 네. 군마다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새마을 해관 얼마나 많은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좀 필요하다. 크게, 예. 통폐합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이런 예, 얘기죠. 그럼요. 그래야지 예. 국가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교육 측면도 다 해부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뭐 3, 40명밖에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집단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겁니다. 저희 그 시골에서 막 학교 다닐 때 막 뒷동산에 놀러 가서 초등학교 막 놀고 밤 따먹고 그러고 스펙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좀 열심히 하면 서울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골 뒷동네에서 동산에서 우리 같이 놀고 밤 따먹고 이것도 스펙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해야 됩니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민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국민의 애환을 아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사교육, 뭐 공교육에서는 미리 선행학습 못하게 하는 거.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그거. 선행학습 어렵죠. 개선은 아이고, 학원에서는 해도 되고. 학원도 그러면 학원만 더 좋은 일 일어나는 우리가 그 학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네. 그 만능이 되고 지금 현재 고액 과외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꼭 나쁘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죠. 아니 뭐 선행학습을 하라 하지 마라를 그리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은 네. 교육 전문가한테 네. 불러서 쾌도난마에서 한번 네. 난마하세요. 같은 고등학교인데 자사고는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제가 우리 의원님 만나면 꼭 요거 질문하려고 내가 숨겨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피하려고 제가 다른 걸로 계속 까고 말을 있었습니까? 넘겼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그때 청와대 그냥 방문했을 때 전화 안 하고 갑니다 안 하고 예? 갑자기 방문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수석도 하시고. 자, 이게 어떻게 청와대 그때 비서실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오죽했으면은 국회에 의석 130석을 가진
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갔을까?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습 방문 딱 했을 때 비서실장이나 만약에 그 당시 공보관이셨으면 어떤 논평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소통을 거절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청와대 수석할 때나 장관 할 때나 비서실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소통을 했는가.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차단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제1야당 130석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가 한번 만나달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그렇게 강한 톤으로 박근혜 후보가 연설했던 기초단체 공천 폐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가 말씀이라도 한번 해달라라고 해도 완전 무시를 당하니까 한번 가보신 거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이게 비례냐 예냐 뭐 이거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게 쇼잉이다. 뭐 이렇게 얘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분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다가 쾌단한마에서 물어보세요. 아 그래도 청와대에 저는 계셨으니까. 예. 오죽하면 갔겠는가. 오죽하면 갔겠네. 예. 그리고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네. 국회를 야당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그때 술을 많이 드셨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하는 네. 거 아니고. 예. 팔이 역시 안으로 굽네요. 그죠? 당연하죠. 네, 팔은 안으로 왜냐하면 굽네요. 네. 사실 안철수 대표는 우리가 바랐던 대로 야권 통합이 됐고 네. 어떻게 됐든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성공하는데 저는 협력해야 될 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를 왜 자꾸 곤란하게 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왜 그 의원님은 그 아까 백두산 호랑이라고 평론가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선대 위원장이라고요? 거기 뭐 7명인가 거기 안에 왜 이름이 빠졌습니까? 거기 서운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만 했대요. 네, 정세균 뭐 의원도 있고 정동영 예. 의원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김두관 의원도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들만 대통령 후보에 한번 나왔던 분들이니까 왜 대통령 후보 지난번에 나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오려고 했지 안 나왔죠. 나오려고 했지 안 나왔죠. 야 이번 그 개혁 공천 지금 화두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아까 뭐 잠깐 앞에서 개혁 공천 어느 때나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 때도 있었고 못한 때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개혁 공천의 의미 지방선거에서 개혁 공천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개혁 공천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능력 있고 깨끗한 지금 지방정부에 상당한 비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투명한 그런 지방정부를 바라는 차원에서 개혁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안철수 대표가 이 네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에서 제3군구 목포에서 최소한 목포시장이 될 사람은 능력이 있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역기초위원도 그러하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고 깨끗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가장 개혁적인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직 단체장한테 아무래도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죠. 유리하죠. 유리하죠. 예.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네, 전부 구청장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그걸 놓겠습니까? 이분들 거의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네, 경선을 통해서 네, 경선 룰이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당원들이 하는 경우에도 있고 100% 시민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선
배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공정한 경선만 되면은 시민의식을 믿어서 개혁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뭐 수도권, 서울 같은 현역 단체장들은 과거 보면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어떠한 비리 이런 것들이 없이 잘 했습니다. 네. 만약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후보가 나타나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4년 전에 지방선거 공천할 때요. 거의 이제 꼭 뭐 친노니 아니니 비노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친노 세력들이 거의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개혁 공천에는 뭔가 이 친노 세력도 배제하겠다는 뜻이 개혁 공천이라는 단어에 좀 포함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친노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친노가 아니에요. 네, 친노 아니죠. 예. 친김이죠. 예. 호남을 네.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네. 김대중 세력을 대표하는데 그렇죠. 역시 우리 호남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호남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고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은 역시 친노 영남 세력들이 합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친노다, 반노다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4년 전 당시의 민주당의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친노의 젊은 세력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도전의식이 강해요. 네. 도전을 해서 다 당선을 한 겁니다. 그러나 8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반대로 1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우승했죠. 완전히 압승을 했던 압승했죠. 거예요. 그렇기 DJ들. 때문에 네. 이 정치인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도전하는 것은 친노 세력들의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당신들은 친노이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것은 안 되죠. 네. 그러나 이번에 하여튼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요. 여기에 잡음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오늘 또 네. 사실 그 안철수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네. 저를 방문해서 네.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네. 물론 어제도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네. 제 생각을 이렇다. 네. 문재인, 손학규 두루 만납니다. 네. 만나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은 개혁 공천을 하고 선거에 새정치의 이미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 네. 금품이 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큰일 납니다. 그러한 일만 생기면은 새정치는 완전히 끝이다. 구정치도 아니고 타락정치로 매도되기 때문에 네. 입은 풀고 돈은 묶는 그런 경선 방법을 잘 도입하고 이번에 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도 좀 바꾸고 그래야 돼요. 자, 59초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캐도남마에서 바라본 세상. 네, 불효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한 말씀, 박지원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은 통합됐습니다. 그리고